KBS 경복궁 오디오 가이드 조선을 걷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흐르는 이곳 경복궁의 구석구석을 함께 돌면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경복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언제 와도 좋은 이곳 경복궁에서 만나니 더 반갑죠?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조선의 법궁이었던 이곳 경복궁은요, 왕의 정치가 실현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왕과 왕실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곳이죠. 이미 경복궁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꼭 보고 싶은 공간을 정해두고 오신 분들, 예를 들면 오늘은 후원 쪽을 여유있게 둘러보고 싶어 라거나 새로 복원된 전각을 둘러보고 싶어 라는 분들은 그쪽으로 바로 가셔서 세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에 휘리릭 다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요, 구역을 나눠두고 한 군데씩 여유있게 둘러보시면서 눈에 담고 마음에 품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안내드리자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복궁의 모습은요, 고종 당시 중건된 전각의 30%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고요, 이후 재건사업과 보건공사를 통해 서서히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요. 다들 미연 씨와 같은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아름다운 연못 향원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연못이 향원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섬을 만들고 2층으로 놓인 육각정자가 바로 향원정입니다. 여기서 향원은 향기가 멀리 간다라는 의미지요. 어쩐지 한폭의 그림 같은 장면에 향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더라니요.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여길 거닐다 보면 금세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같이 이동해볼까요? 이곳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가족들이 산책도 하고 사색도 즐기고 그렇게 쉬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규모만 봐도 역시 궁궐이구나 싶죠? 조선 초기 세조가 지었을 때는요, 지금보단 작은 규모였는데요, 고종 때 들어서 연못을 크게 넓히고요,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면서 향원정을 세운 겁니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네요. 예전에는 한가운데 정자까지 연결해주는 다리였겠죠? 향기에 취한다라는 의미로 취향교라 이름 붙였습니다. 조선시대 연못에 놓인 나무 다리로는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소실됐다가요, 1953년에 향원지 남쪽에 세웠었는데 지난 2021년에 지금 세워진 원래의 자리에 다시 만든 겁니다. 취향교를 지나 향원정에 가면 그 안엔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고종은 2층의 난간에 서서 향원지를 내려다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궁금하고요. 향원정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작 1층에 온돌이 있더래요. 가장자리만 난방이 된 독특한 구조였다는데 아마 왕과 왕실 가족들은 한겨울에도 향원정을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향원정이 워낙 그림처럼 예뻐서 연못 바깥 둘레를 걸으면서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천히 한 바퀴를 돌면서 보니까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네요. 연못은 네모난데 한가운데 섬은 동그랗고 그 섬 위에 정자는 육각형이잖아요. 천원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원, 하늘은 둥글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 라는 뜻입니다. 향원지를 만들 때도 그런 의식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와, 진짜 무엇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네요. 봄, 여름, 가을에는 수련이 예쁘고 겨울에 얼음이 열면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얼음이 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곳 향원지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스케이팅 시범이 있었던 곳입니다. 1894년 겨울이었어요. 꽁꽁 얼어붙은 향원정에서 외교관과 선교사 가족들이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빙족회 또는 빙해라고 불리던 스케이팅 시범을 보여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향원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흔해진 전기불. 전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 전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밝혀준 곳이 바로 향원지 일원입니다. 고종은요, 태평양 건너 미국에 조선의 궁궐에 전기불을 설치해 주시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글쎄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디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유길준이라는 인물이 고종에게 전기와 전구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고 미국에 다녀온 민영익 등의 사절단이 발전소 건설을 건의하면서 고종의 마음에 불을 밝혔던 것이죠. 와, 에디슨도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겠네요. 그래서 에디슨이 조선에 와서 직접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갔나요? 올 뻔했지요. 고종의 편지를 받은 에디슨은요, 같이 일하던 발전설비 기술자를 조선에 보냅니다. 에디슨이 그때 좀 바빴대요. 자, 그리고 1887년 3월 6일 저녁이었습니다. 향원지 근처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우르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두 개의 공 모양 유리에 불빛이 번쩍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초에 불을 켜던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전구를 본 사람들은요, 우, 도깨비불이라고도 부르고요. 향원지 물을 끌어들여 증기를 만들어서 발전했기 때문에 물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켜졌다 꺼졌다를 자주 반복한다고 해서 건달불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신기하면서도 놀랍고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했던 조선이 서서히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의 일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혼란의 시기에 이 궁궐 안에서 또 한 번의 분하고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동하기 전에 저 향원정을 배경으로 예쁘게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번에는 향원지 북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죠. 건청궁. 여긴 돌로 지어진 느낌의 색감도 다르네요.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문이 열리던 사극에서 보던 양반집 대문처럼 생겼어요. 이름표도 느낌이 좀 다른데요. 글씨가 푸른색이고 배경도 하얀색이네요. 그런데 저걸 이름표라고 하면 안 되죠, 쌤? 의미는 통하죠. 정확히는 현판이라고 합니다. 건청궁 본래 현판은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요. 원래도요, 하얀 배경에 파란 글씨였습니다. 외관부터 현판까지 건청궁은 다른 정각들과 달라 보이죠. 궁궐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궁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천궁입니다. (1873년) 고종 때 세운 곳인데요. 나랏돈이 아니라 내탕금, 그러니까 왕의 사비로 지은 곳입니다. 궁궐이 이미 왕의 집인데 그 안에 그것도 이렇게 깊숙한 데다 또 집을 지었다고요? 고종은 무슨 마음이었던 거죠? 조선의 제26대 왕이었던 고종은요, 즉위할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다 보니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맡았는데요. 이걸 섭정이라고 하죠. 흥선대원군은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 수교 거부, 이 세 가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왕권 강화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복궁도요,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그때 중건한 겁니다.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법궁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고종도 그런 아버지가 든든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고민스럽고 부담스러운 게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시간이 곧 옵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던 해, 신하들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섭정이 아닌 친정, 그러니까 직접 정치를 하십시오. 그런 내용들이었겠죠. 아들이 다 자랐으니 흥선대원군으로서도 섭정에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종은 친정을 선언하고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곳 건천궁은 아버지가 지은 경복궁이 아니라 내가 지은 곳에서 정치를 시작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종은요, 건천궁 안에 장안당에서 생활하고 명성황후는 건천궁 내 곤영합에서 주로 머물렀습니다. 1896년 아관 파천으로 경복궁을 떠나기 전까지 고종은 이곳 건천궁을 주요 거처로 삼았지요. 자, 이번에는요, 곤영합으로 이동해볼까 합니다. 그 자리에서 꼭 나눠야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여긴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이 저리는 것 같아요. 원통하고 비통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곳이 명성황후가 주로 지냈던 곤영합인데요. 곤영은요, 땅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무색하게도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일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맙니다. 청일전쟁 이후 이 조선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던 일본이요,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선의 왕비를 시해한 것이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조선 침탈을 위한 일본의 참혹한 만행이 1895년 을미년에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이었죠. 학교 다닐 때 의미사변에 대해 배우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 역사적 현장에서 다시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본의 만행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황후의 시신을 불태우고요, 고종에게는요, 왕비에게 죄를 물어 폐서인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고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왕비의 죽음을 거짓으로 뒤덮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목도했던 외국인들의 증언으로 이 거짓 다 탄로납니다. 억울한 왕비의 죽음에 거짓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다니. 이런 상황이면 왕비의 유해를 수습해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참 원통하게도 그땐 그러했죠. 을미사변이 벌어지고 약 4개월이 지난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세자, 훗날 순종이죠, 이 두 사람이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 일을 우리는 아관 파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이곳으로 돌아온 고종이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제야 황후로 격상된 명성황후의 장례가 을미사변 이후 2년 2개월 만에 치러지게 되지요. 고종으로서는 큰 뜻을 품고 세운 건천궁인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홀로 남아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 텐데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네요. 우리 역사에 찬란한 순간들도 많지만 이런 가슴 아픈 순간도 오래도록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소중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지키고 다시는 허탈하게 뺏기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조심히 옮겨보겠습니다. 건천궁에서 나와 향원지를 등지고 건천궁의 왼쪽을 바라보면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집옥제. 집옥제인데요.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긴 건물이 하나인가요? 세 개인가요? 하나인 듯 세 개인 듯 옆으로 길게 늘어섰는데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과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긴 하죠. 아, 여기도 월대가 있어요. 월대 계단 기둥에 특이한 동물 모양의 조각상이 있는데 이게 뭐죠? 서수상입니다. 우리나라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닮은 얼굴에 몸에는 용을 떠올리게 하는 비늘이 덮여 있죠.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각들 앞에 세워두곤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지나오면서 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쪽에 와서 지복제를 한번 바라보고 서보시죠. 지복제는요, 청나라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복제는 양쪽에 있는 건물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파루정,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협길당입니다. 이 두 건물과 함께 유리창에 있는 복도로 마치 하나인 듯 연결되어 있죠.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은요, 고종의 서재로 쓰이던 왕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정자 모양의 건물을 보고 휴식 공간이나 작은 연애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왕의 도서관이었군요. 오, 미연 씨의 상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고종은 이곳에 책을 보관하고 이곳에서 책을 읽기도 했고요. 외국 사신 오면 바로 이곳에서 접견도 했으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의 도서관에는 어떤 책이 보관돼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도서관이니까 사뿐사뿐 조용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고풍스러운 느낌의 도서관은 처음 봐요.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책을 꺼내 한동안 앉아있고 싶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인데요. 괜히 어려운 책을 꺼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같이 온 친구한테 인증샷을 계속 찍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뭐 어느 쪽을 배경으로 찍어도 특별한 분위기의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 아닙니까? 지복제는요, 옥과 같은 귀중한 보물을 모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보물이 바로 책이었던 거네요. 청나라에서 구매한 서양 문물 관련된 4만여 권의 책들이 여기에 보관됐던 거죠. 원래 이곳은요,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졌는데요. 고종 28년이던 1891년에 경복궁으로 이전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복제의 도서 대부분이 조선총독부 소유로 전환되면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옮겨졌었죠. 광복 이후에는요, 이 일대에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이 주둔하면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었는데요. 경비단이 이전한 뒤 수리작업을 거쳐 2006년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그럼 그 책들은요? 고종이 옥과 같이 귀하게 모은 그 책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행히 그 책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지복제는요, 지난 2016년부터 도서관으로 꾸며 지금처럼 작은 도서관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복제 안에 있는 책들 보셨어요?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좋은 책 한 권씩 꺼내 마음에 드는 자리가 비어 있다면 마치 고종이 된 듯한 느낌으로 책장을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저쪽 자리가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왕의 도서관에서 잠시 책장을 넘겨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경복궁의 서북쪽 끝으로 안내할게요. 지복제에서 나와 광화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장독대가 있던 장고가 보이시나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태원전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경복궁 북서쪽에 깊숙한 곳 태원전입니다. 태원전은 주로 빈전으로 썼다던데 빈전이 뭘 하던 곳인가요? 빈전은요, 왕과 왕비, 대비가 죽은 후 발이 날 때까지 관을 모시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승하하면요, 5일 동안은 혼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그 후에 왕의 시신은 관에 넣어 빈전에 안치했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모시던 정각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장례식장의 기능을 하던 곳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관을 모시고 5일이 지나면요, 5개월간의 국장이 치러집니다. 이 기간 동안 왕릉을 짓지요. 왕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빈전에 있던 관을 왕릉에 옮겨 묻습니다. 그리고 왕의 혼을 담은 신주, 즉 위패를 혼전에 다시 안치해서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혼전요? 조금 전에는 빈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두 개가 같은 말인가요? 이거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자, 빈전은요, 앞서 설명한 대로 상여가 나갈 때까지 왕과 왕비의 관을 모시던 전각이고요. 혼전은요, 임금이나 왕비의 국상 중에 위패를 모셔두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원전은 빈전으로도 쓰이고 혼전으로도 쓰였다는 거군요. 경복궁 안에 있던 재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잘한다.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다들 미안 씨처럼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태원전은요, 1860년대에 들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원래는 태조의 초상화를 모시기 위해 지어졌지만요, 이후 빈전과 혼전으로 활용됩니다. 이전에는요, 편전이나 침전의 일부를 빈전과 혼전으로 쓰거나 창덕궁이나 창경궁의 빈 건물을 활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문종이 승하했을 때는요, 사정전을 빈전으로, 그리고 자선당을 혼전으로 이용했고요. 제12대 왕인 인종 승하 때는요, 사정전을 빈전으로 하고요, 창덕궁의 선정전을 혼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27년이었던 1890년에 신정왕후 조씨의 국상을 치를 때와 1897년 명성황후의 국상 때 이곳 태원전이 빈전의 기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긴 외전과 내전 쪽에 비해 훨씬 고요하고 어쩐지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1860년대 경복궁 중건 당시 지어진 태원전은요, 이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관료의 관사를 짓기 위해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 때부터 청와대 경비를 담당했던 제30경비단이 주둔했다가 1997년 발굴 조사가 실시됐고요. 복원 후 2009년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실 경복궁 관람을 와도 이렇게 깊이까지는 처음 들어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경복궁은 이렇게 서서히 옛 모습을 되찾아가는 중이니까요. 더 자주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태원전 나가서 좋다! 경회로까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경회로까지 가는 길은 마치 도심 속 아름다운 정원을 거니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잔디도 넓고 오래된 나무들도 있어서 마치 한가로운 공원을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경복궁을 나가면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빼곡한데 궁궐 담장 하나 사이로 이렇게 한가로운 공간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누리고 싶을 때 궁궐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겠죠? 잠시만 걸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경복궁은요, 현재 옛 모습의 10분의 3만 남아있다. 설마 그 사라진 정각들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빈자리에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은 잔디가 자란 공간들의 대부분은 전각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경복궁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많은 문화유산이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요, 아직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죠? 조선을 상징하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경복궁이 옛 모습을 모두 되찾게 되는 그날. 그 감격을 빨리 느끼고 싶네요.
누구나 이곳을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아름다운 연못가 어우러진 경회루를 보고 계십니다. 보는 순간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입니다. 이런 경치를 매일 볼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조선의 왕들도 아마 이곳을 거니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경회루 위에서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을 겁니다. 근정전의 서북쪽에 위치한 이곳 경회루는 연회장이나 사신의 접대 장소로 이용됐을 뿐 아니라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면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하던 누각입니다. 연못 주변으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도 몇 개 놓여 있네요. 저는 여기에 앉아서 잠시 경회루를 감상해 볼래요.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임금님들은 경회루 위에서 연못을 내려다보는 일이 많았을까요? 연못 주변을 거닐면서 경회루를 바라보는 일이 많았을까요? 어느 쪽이든 풍경이 아름답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풍경이 달리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자, 경복궁 안에 모든 전각이 그렇듯 경회루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회!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의미도 있고요. 바른 사람을 만나야 좋은 일이 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왕이 바른 생각을 가진 신하들과 가까이 해야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다. 그런 의미겠네요. 우리 건천궁 앞에서 봤던 향원정도 아름다웠지만 경회루는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랄까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근정전을 보는 기분이에요. 오? 진짜 미연 씨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 경회루는요, 경복궁 안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경복궁 안에서뿐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에는요, 가장 큰 전통 목조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고종 4년 때인 1867년에 재건하면서 다시 세운 모습입니다. 1395년 태조 4년에 세운 경회루는 지대가 습해 건물이 기울었다고 하죠. 그대로 둘 수 없었겠죠. 태종 12년이던 1412년에 연못을 대규모로 새로 파서 가로 128m, 세로 113m에 달하는 사각형 연못을 조성하고 새로운 경회루를 세웁니다. 와, 당시 경회루는 지금의 경회루보다는 작았다는데요. 내부는 더 호화스러웠고요. 지붕은 중층 지붕, 그러니까 2층 지붕이었는데 높이가 건물 3층 높이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규모가 작았다고 해도 중층 지붕이라면 그 모습도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지붕 위에요. 다른 지붕들에서 봤던 잡상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11개나 있네요? 와, 역시 이 궁궐 안에서 가장 큰 건물다워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원지와 향원정을 설명드릴 때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동그라미, 땅은 네모라 여기고 조화를 이루는 데 의미를 두었다 라고 설명 기억하십니까? 경회루에도 우리 조상들의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동그라미이고 무엇이 네모일까요? 찾아보시죠. 연못이 네모나고 경회루가 둥그라. 에? 아니네요? 경회루도 네모난 모양인데? 그러면은 경회루는 네모나고 저 안에 2층에 올라가 보면 어자가 둥근 모양이었던 거 아닐까요? 오답! 아닙니다. 그럼 둥근 모양이 어디 있을까요? 다들 찾으셨어요? 예리하게 관찰하신 분들은 아마 벌써 찾아내셨을 것 같은데요. 경회루를 떠받치고 있는 돌기둥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바깥쪽에 있는 기둥은 사각이고 안쪽의 기둥은 우와, 맞습니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네요.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경회루를 떠받들고 있다.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런데 기둥을 자세히 보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네요. 경회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돌기둥이 아래로 갈수록 두껍게 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였겠죠. 저 돌기둥도 지금은 무늬가 없지만요. 조선 초기에는요. 기둥 전체에 용무늬로 장식돼 있었대요. 모서리 하나 정도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용무늬가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좀 더 으리으리 웅장한 느낌이었을까요? 그런데 무늬가 없는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멋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멋진 경회루를 어느 왕이 가장 많이 찾았을까? 갑자기 궁금한데요? 글쎄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자주 찾았던 대표적인 왕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연회를 여는 때도 있었고요. 기우제를 올리거나 이곳에서 무과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요, 이곳에서 활쏘기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회루에 항상 경사스러운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아, 맞습니다. 어린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옥쇠를 넘겨준 곳이 이곳.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박평년이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도 이곳 경회루였습니다. 연산군도요, 경회루를 각별히 자주 이용했는데요. 흥청이라는 기생들을 모아두고 이곳에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란히는 돌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난 곳이기도 하지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면 경회루에서 얼마나 여러 날을 흥청망청 보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네요. 50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언급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아마도 그랬겠죠.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경회루는 여전히 위엄있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는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아름다운 경회루 2층에도 올라가 볼 수 있답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방하는데 한여름인 7월에만 쉬어가요. 경복궁 누리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관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에서 확인해보고 오시면 좋겠죠? 이 예쁜 배경에서 사진을 안 남길 수가 없는데 위치만 잘 잡으면 인생샷도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찍지? 경회루 대각선 끝에서? 아니면 경회루 서쪽에서? 경복궁 수십 회차 방문객인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해질녘에 경회루 동쪽 측면에서 서쪽을 향해 찍으십시오. 지붕 끝에 걸린 노을이 뒷모습으로 찍으면 분위기 그냥 우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봐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남아있거든요. 조선 이야기하는데 이곳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와, 광화문 앞이 언제 이렇게 달라졌죠? 여러분 지금 복원공사를 마친 광화문 월대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공간이 경복궁을 처음 짓던 당시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요. 고종 때 이르러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당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노면 전차 선로 설치를 위해 철거됐던 것이죠. 광화문 앞은 원래 도로였잖아요. 맞아요. 도로 건너 광화문 광장 쪽에 광화문 월대터를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있었죠. 그러다 지난 2019년부터 월대 복원공사가 시작됐고요. 그 결과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던 광화문 월대를 되찾았습니다. 월대에 올라 한동안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광화문이라. 경복궁으로 들어가기 한참 전부터 마음을 경건히 해야 할 것 같고 몸가짐도 바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해체되기 전에 광화문 월대는요. 높이가 약 70cm, 기단은 장대석을 2단으로 쌓아 올려서 가장자리에는 3단의 계단석을 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화려한 난간의 모양은요.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결 품위 있게 보이겠습니다. 원래의 위치에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된 걸 보니 마음이 웅장해지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모습에 안도하게 되네요. 그런데 사실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 한편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것이라 해서 지금 반드시 복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곤 하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여러분, 훼손된 우리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옛것을 돌려놓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둘러본 경복궁은 고종 때 지은 경복궁의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드렸죠? 그 많던 경복궁의 전각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조선의 흔적들이 우리를 침략한 일본의 손에 사라지게 됩니다. 경복궁의 전각을 경매에 붙였고요. 팔린 건물들은 일본 사찰이 되고 민간의 별장에 옮겨지기도 했지요. 참으로 원통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8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들을 조심스레 제자리로 끼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유산 복원공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돌을 하나 깎을 때도 수십 차례 확인하고 수십만 번 다듬어서 맞춰놓고요. 나무 하나 다듬을 때도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도구 그대로 사용해야 해서 그렇게 손길이 많이 가고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야만 문화유산 복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함께 경복궁 거닐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눈에 남고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회랑의 나무 기둥 하나, 지붕의 잡상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가슴 깊이 담아 오래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엔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뿌리가 되는 역사의 공간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지런히 복원하고 오래도록 지켜내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선을 걸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사계절 언제 와도 멋진 경복궁에서 또 만날 수 있길 기대할게요. 경복궁은 매일 새롭게 채워져 나갈 겁니다. 조금씩 예전의 모습 되찾아가고 있는 경복궁에 끊임없는 관심 필요하겠죠? KBS 경복궁 오디오 가이드 조선을 걷다! 지금까지 친절한 가이드 큰별쌤 최태성이었고요. 제가 있어서 더 즐거우셨죠? 저도 같이 걸어서 행복했어요. 존재가 프린세스 아이들 미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